기원전 30년 8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한 여자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지중해 바람이 들어왔어요. 밖에서는 로마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녀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오늘 밤은 그 밤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잠드는 지식의 목소리 나라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건 오늘 하루가 조금 무거웠다는 뜻일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 밤은 그냥 누워서 들으세요. 눈 감아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200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세미인, 카이사르와의 사랑, 안토니우스와의 비극. 영화나 드라마에서 숱하게 등장한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건 그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여자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버텨낸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밤에 혼자 방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 이야기예요. 편하게 눈 감으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클레오파트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뭔가요? 아마 절세미인이라는 이미지일 거예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연기한 클레오파트라. 강렬한 눈화장, 이국적인 아름다움. 영화 포스터 속 그 이미지.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고대 기록들을 살펴보면 클레오파트라가 절세 미인이었다는 직접적인 묘사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썼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저항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매력의 핵심은 목소리였대요. 클레오파트라의 목소리는 마치 여러 악기가 동시에 울리는 것 같았다고. 플루타르코스가 직접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매력의 또 다른 핵심은 지성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9개 언어를 구사했어요. 이집트어, 그리스어, 라틴어, 에티오피아어, 히브리어, 아랍어, 파르티아어, 메디아어, 시리아어. 그녀 이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파라오들은 이집트에 살면서도 이집트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스어만 썼어요. 백성들의 말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어요. 직접 이집트어를 배워서 백성들에게 이집트어로 말했어요.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수학, 철학, 천문학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고 의학과 독서에 관한 논문을 직접 썼다는 기록도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그녀가 죽음을 선택한 방법에도 그 지식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었고,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기원전 69년에 태어났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공주로.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가였지만 사실 혈통은 그리스계였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뒤 부하 장군 프톨레마이오스가 왕조를 세웠거든요. 왕가 내부는 늘 권력 다툼으로 가득했어요.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암살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언니도 남동생도 모두 권력 다툼 속에 죽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클레오파트라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을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한다는 것을, 영리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은 건 그녀가 18살 때였어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클레오파트라와 10살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함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됐어요. 10살짜리 남동생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다? 실질적으로는 클레오파트라 혼자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 남동생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신하들이 어린 왕을 앞세워 클레오파트라를 몰아낸 거예요. 21살의 클레오파트라는 왕자를 빼앗기고 이집트에서 쫓겨났어요. 망명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클레오파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경 근처에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언제든 이집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 로마에서 한 남자가 이집트로 왔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기원전 48년 카이사르는 이집트로 왔어요. 로마에서는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폼페이우스가 패배해서 이집트로 도망쳤고 카이사르는 그 뒤를 따라온 거였어요. 그런데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암살당했어요. 이집트 왕실 쪽에서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려고 처리한 거였는데 카이사르는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해요. 자기가 직접 처리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분쟁에 개입하기로 했어요. 이집트의 내전, 클레오파트라와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다툼에 클레오파트라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카이사르를
내 편으로 만들면 왕좌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남동생 쪽이 장악하고 있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국경 밖에 있었어요. 몰래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양탄자의 몸을 말아서 카이사르가 있는 궁전으로 들어가기로. 침구에 쌓여서 들어갔다는 기록도 있고 자루에 들어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었든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몸을 숨겨 들어갔어요. 카이사르 앞에서 그것이 펼쳐졌을 때 안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나왔어요. 카이사르는 그 자리에서 매료됐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대담한 사람인지를 봐요. 21살, 왕자를 빼앗긴 망명자, 양탄자의 몸을 말고 적지에 들어간 여자. 무서웠을 거예요. 카이사르가 자기를 돌려보낼 수도 있었고 남동생 쪽에 넘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들어간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집트를 지키기 위해서.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편이 됐어요. 이집트 내전에 개입해서 남동생 세력을 몰아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전쟁 중에 나일강에서 익사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왕좌를 되찾았어요. 이후 카이사르는 한동안 이집트에 머물렀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카이사리온,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의 이름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함께 로마에 가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로마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카이사르에게는 이미 로마에 아내가 있었거든요. 로마법상 외국인과의 결혼은 인정되지 않았고 많은 로마 시민들이 클레오파트라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어요. 그래도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 머물면서 카이사르 곁에 있었어요. 이집트와 로마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런데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어요. 로마 원로원 의원 23명이 카이사르를 칼로 찔렀어요. 폼페이우스 극장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카이사르가 죽었다. 자기와 이집트를 지켜주던 방패가 사라졌다. 그녀는 서둘러 이집트로 돌아왔어요.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다시 혼자가 됐어요. 카이사르가 죽은 뒤 로마는 혼란스러웠어요.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놓고 권력 다툼이 벌어졌어요.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었어요. 카이사르의 조카이자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오랜 신복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두 사람은 처음에는 공동으로 로마를 나눠 다스렸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서쪽을, 안토니우스는 동쪽을.
안토니우스의 영역에는 이집트가 걸쳐 있었어요. 기원전 41년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소환장을 보냈어요. 카이사르 사망 이후 이집트가 자기 편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그 소환에 응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황금으로 장식된 배에 보라색 돛을 달고 은으로 만든 노로 강을 저으며 향수 연기를 피우면서 아프로디테 여신처럼 꾸미고 나타났어요. 안토니우스 앞에 마치 신화 속 장면처럼 등장한 거예요. 안토니우스는 그 자리에서 매료됐다고 해요. 두 사람은 함께 겨울을 보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는 두 사람이 매일 화려한 연애를 열었다고 나와요. 같이 변장하고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고, 낚시를 하다가 안토니우스가 못 잡으면 잠수부를 시켜 물고기를 걸어주기도 했다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태양과 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만 있을 수 없었어요. 로마일이 그를 계속 불렀거든요. 기원전 37년경 안토니우스는 다시 이집트로 와서 클레오파트라와 재결합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더 깊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영토를 선물했어요. 로마 속주 일부를 이집트 영역으로 넘겨준 거예요. 로마에서는 이것이 큰 논란이 됐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이 사건을 안토니우스 공격에 적극 활용했어요.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에게 홀려서 로마를 팔아먹고 있다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꼭두각시라고. 심지어 옥타비아누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수도를 알렉산드리아로 옮기려 한다고.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로마 시민들은 동요했어요. 안토니우스는 점점 로마에서 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그 싸움에 함께 엮여 들어가고 있었어요. 기원전 32년 안토니우스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에 전쟁을 선포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안토니우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었어요. 클레오파트라에게 선포한 거였어요. 영리한 방식이었어요. 로마 시민 입장에서는 로마인끼리의 내전이 아니라 이집트 여왕으로부터 로마를 지키는 전쟁처럼 보이게 한 거니까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함께 싸우기로 했어요.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서쪽 바다, 악티움 앞바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 함대와 옥타비아누스 함대가 맞붙었어요. 안토니우스 쪽은 큰 배들이었어요. 무겁고 견고한 배들. 반면 옥타비아누스 쪽은 작고 빠른 배들이었어요. 해전이 시작됐어요. 안토니우스 쪽 큰 배들은 느려서 옥타비아누스의 작은 배들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움직였어요. 빠져나갔어요. 클레오파트라의 함대 60척이 전장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어요. 이 장면은 역사상 가장 많이 논쟁된 장면 중 하나예요. 겁쟁이였을까요?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아직도 의견이 갈려요. 클레오파트라의 배에는 이집트의 국고, 즉 보물이 실려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보물을 안전하게 이집트로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 후퇴였다고 해요. 전쟁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다시 일으킬 자원이 있어야 하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전세가 기울자 클레오파트라가 먼저 도망간 거라고 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안토니우스도 자기 함대를 버리고 클레오파트라를 따라갔어요. 남은 함대는 지휘관을 잃었고 결국 항복했어요. 악티움 해전은 옥타비아누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어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돌아왔어요. 패배자로. 이집트로 돌아온 뒤 상황은 빠르게 무너졌어요. 안토니우스의 동맹들이 하나둘 옥타비아누스 편으로 넘어갔어요. 이집트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었어요. 기원전 30년 8월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왔어요.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이미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지 아니면 오해였는지는 불분명해요. 그 소식을 들은 안토니우스는 자기 칼로 스스로를 찔렀어요. 하지만 즉사하지 않았어요. 클레오파트라에게 옮겨져 그녀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였어요.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로 데려가고 싶었어요.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패배한 적의 왕이나 귀족을 사슬에 묶어 끌고 가는 게 로마의 관습이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를 사슬에 묶고 로마 거리를 행진하면 옥타비아누스의 승리가 더욱 완벽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 클레오파트라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와 협상을 시도했어요. 아들 카이사리온에게 이집트를 물려달라고, 자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모호한 답변만 했어요. 확실한 약속을 해주지 않았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직접 옥타비아누스를 만났어요. 그에게 자기 재산 목록을 보여주고 이집트 보물을 숨기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 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직접 옥타비아누스를 만났어요. 그에게 자기 재산 목록을 보여주고 이집트 보물을 숨기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 했어요.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신하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속삭였어요. 클레오파트라가 보물 일부를 따로 빼돌렸다고. 클레오파트라는 그 자리에서 격하게 반응했어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스스로 가슴을 치며 항의했다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클레오파트라는 그 순간에도 살고 싶었을 거예요. 협상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명확해졌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자기를 로마로 끌고 갈 거라는 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측근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 카이사리온이 잡혔다는 소식을.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아들이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카이사리온을 살려두지 않을 거라는 걸.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걸 알았을 때 클레오파트라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결정됐을 거예요. 기원전 30년 8월 10일 혹은 12일. 정확한 날짜는 기록마다 달라요. 클레오파트라는 목욕을 했어요. 아름답게 단장했어요. 최고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안토니우스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꽃을 뿌렸어요.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리곤 방으로 돌아왔어요. 시녀들에게 명령했어요. 누구도 들어오지 말라고.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고대 기록에는 독사에 물려 죽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코브라에 물리면 수시간이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흔적이 남아요. 발견된 클레오파트라의 시신에서는 뚜렷한 외상이 없었다고 해요. 마치 잠든 것처럼. 그래서 현대학자 일부는 독침을 이용했거나 그녀가 직접 만든 독약을 썼을 거라고 추정해요. 기억하시죠? 그녀는 독소에 관한 논문을 쓴 사람이었어요.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녀 곁에서 두 시녀도 함께 죽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클레오파트라 곁에 있었던 사람들. 클레오파트라, 향년 39세.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가 죽은 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됐어요. 3000년 가까이 이어온 이집트의 파라오 왕조가 그것으로 끝났어요.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로 돌아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됐어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어딘가에 함께 묻혔어요. 아직 그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늘 밤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끝까지 싸웠어요. 왕좌를 빼앗겼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악티움 해전에서 졌을 때도, 안토니우스가 죽었을 때도 끝까지 협상하려 했어요. 끝까지 살 길을 찾으려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스스로 마지막을 선택했어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녀가 그 밤에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이건 알아요. 그녀는 자기 삶을 살았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누구도 지우지 못하는 이름을 남기고. 오늘 하루 많이 지치셨나요? 뭔가를 잃은 것 같은 날이었나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것 같은 날이었나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 제가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잘 자요. 굿나잇.